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김성은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GCF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역시 인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하는 행복에 대해 고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암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경희대학교 장성구 의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 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 GCF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송도에서 개소식을 열었죠. GCF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GCF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송영길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GCF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본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그런데 GCF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GCF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어로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고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건데요. 인류 사회가 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금 지원을 통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막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에 멕시코 칸쿤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자금 지원도 하고 또 정책 자문 활동도 하게 되는 기구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브라질 같은 나라의 아마존강 산림을 보존해라. 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보존하란 말이냐. 그러면 그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 GCF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건지 그 유치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많이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GCF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인천시로서는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 유치를 해서 우리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뉴욕처럼 발전시켜 나가려면 뉴욕에 그 유엔 본부 건물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이 GCF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세계은행의 한국사무소 유치, 인천이 국제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GCF 출범하기까지 참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원 마련이었지 않습니까? 이 GCF의 목표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금 마련인데요.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한 목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금하고 2010년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씩 모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1,000억 달러가 무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1,000억 달러가 적다라고 지금 매년 1,000억 달러로 바꿔야 된다. 예. 그 오히려 더 개발도상국은 요구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올해까지 300억 달러에 매년 100억 달러씩 해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1단계로 기금 조성을 하고 그 2010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씩 하게 돼 있으니까 예정대로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000억 달러는 2020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는 1,000억 달러를 모금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기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그다음에 민간 영역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차원,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보조가 얼마나 약속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재원 조달을 어떻게 받을 계획이신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GCF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건 그렇고요. 예. GCF가 각 나라와 속의 분담 내용과 절차를 계속 지금 협의해가는 중입니다. 큰 예. 액수는 아까 말씀한 대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매년 1,000억 달러가 돼 있고 그 형태를 뱅크 형태로, 은행 형태로 올 거냐, 파운데이션, 재단 형태로 올 거냐, 어떻게 하는 문제가 세세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대한민국은 4천만 달러 기금 지원을 하도록 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이 GCF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적인 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제적인 효과, 인천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경제적 효과가 매우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는 게 저는 환경금융 분야를 좀 특화를 시켜서 예. 이 GCF가 오게 되므로 이 관련된 환경, 기술, 금융 산업들이 우리 인천에 투자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많은 컨벤션, 국제회의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예. 동시에 저는 이런 경제적 부수 효과와 별개로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인천 시민에게 지구 온난화 문제와 녹색 성장이라는 세계적 인류사적인 아젠다를 고민하고 시각을 확대시킬 수 있고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GCF뿐만 아니라 어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도 문을 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적인 건물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세계은행그룹 총재, 김용 총재가 수장으로 있는 이 세계은행그룹 어떤 은행인가요? 네, 세계은행은 우리 대한민국 그 개발 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 단체인데요. 예. IBRD, IDA,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비롯해서 IFC, 국제금융공사, MIGA, 미가, 국제투자보증기구, 또 ICSID라고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 이 5개의 기관을 합해서 세계은행그룹, 월드뱅크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 출신 김용 총재가 이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무소 한 150개가 넘는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원조된 채권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그런 분사무소이고 실제로 원조를 주는 나라의 사무소는 전 세계 한 10개 정도 있답니다. 예. 그중에 이번에 우리 한국 사무소 본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 한국 사무소는 여기서 아시아 지역의 많은 관련 개발도상국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 지역의 많은 국제적인 회의와 또 마이스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 GCF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를 적응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 세계은행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GCF와 네. 세계은행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은행 유치를 위해 서울과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우리 인천 송도가 여의도를 이길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GCF와의 상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GCF의 기금을 3년 동안 월드뱅크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MOU가 돼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 송도가 여의도를 이기게 된 거죠. 예. 이 개도국의 지원을 목표로 갖고 있는 이 두 기구 시너지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또 다른 큰 행사 준비 중이죠. 인천 아시안게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9월 19일부터 내년 이제 열리게 됩니다. 총 49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16개는 저희가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인근 경기장을 빌려 쓰거나 기존 네.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 개폐막식, 자원봉사,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다 하나씩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친환경 저탄소로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런던 올림픽은 사실 탄소 중립화로 완전히 이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탄소 중립화나 저탄소라는 개념은 예. 경기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비행기 타고 오는 선수단 또 손님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탄소는 산림 조성을 통해서 상쇄시키거나 탄소 예. 배출권을 매입해서 상쇄시킴으로써 제로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런던 올림픽 같은 데는 됐는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었는데 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예. 또 이런 의미를 탄소 제로화하기는 너무 늦었고 예.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했어야 하는데 저탄소 개념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저탄소로 진행이 되는 인천 아시안 게임. 그런데요, 시장님,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추가 재원 마련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시안 게임은 아시안 게임 다음에 바로 한 10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장애 아시안 게임은 우리 인천시가 유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리 인천시는 대행한다는 개념으로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인천 아시안 게임도 지금 사실 이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제가 어려운 상황에 막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예. 장애 아시안 게임도 마치 우리 인천시가 주최하고 정부는 한 30-40%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은 인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재정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장애 아시안 게임은 모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우리 인천시가 단지 아시안 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치르면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경기장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서 쓰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식을 해줘야지 마치 이게 인천시가 주도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조금 도와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벌써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쉬움도 크실 것 같은데요. 재선에는 도전하실 계획 갖고 계신가요?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3년이 좀 지났는데요. 예. 초기에 시작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천이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에 국정평가 1등을 하고 드디어 월드뱅크 G7가 개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2014년 인천의 화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남아 있고요. 또 GCF와 세계은행의 한국사무소 유치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문제까지 참 인천에는 새로운 도전, 도약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네, 아빠 같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코너, 아빠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문학 시간입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윤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그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들려오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 좀 하죠. 행복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게 남용됐고 사실은 또 오용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진부해질 때, 행복이란 말이 진부해질 때 찾아가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행복, 느끼는 것인데 이제 노력해야 하는 게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책, 어떤 책을 읽으면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 그리스 고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예, 니코마코스 윤리학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또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고 어떤 고전일까요? 예,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런 걸 담고 있는 책이죠. 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인간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죠. 맞습니다. 예,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고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짝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고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말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쿠바 태생의 이탈리아 작가인 이타노 칼비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고전이 뭘까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 텍스트입니다. 고전이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 책. 그래서 언제나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책이 바로 고전이다. 예. 시간이 지나도 각 네. 시대에 맞춰 의미가 있고 또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할 말이 있는 책, 고전으로 아직도,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소진되지 않는 의미를 가진 책.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고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고전 철학자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죠. 네네. 네. 나의 삶의 목적 무엇이 돼야 할까요? 예, 그것이 오늘 주제인 행복과 연결됩니다. 예. 그런 것을 가기 위해서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음. 우리가 말하는 행복, 이게 공허합니다. 이런 이유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를 뺀 채 결과만 거기에 매달렸을 때 예. 무슨 뭐가 행복이 올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공허해집니다.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행복을 느끼고만 싶어하기 네, 때문에 네. 공허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이 도토리의 목적이라면요. 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삶의 목적과 행복 어떤 식으로 관련을 짓고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 인간이 지닌 어떤 가치 최고의 덕성 그런 것을 최고로 구현하는 게 인간이겠죠. 예, 그런데 그 덕성 중에서 뭐가 최고의 덕성일까요? 돈, 최고의 덕성. 네, 명예, 권력 그 자체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덕성. 이 덕성은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무슨 다른 수단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네.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네. 그것이 말씀이시죠. 바로 행복이라 이렇게 결론되죠. 그렇다면 네.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인간은 아무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겠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 아리스토가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건데요. 네네. 자, 이렇게 아리스토의 말은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 혼자만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개개인은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 예.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도 같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행복이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만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 혼자만의 문제, 행복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과 떨어질 수 없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것은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약간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을 위해 어떤 또 실천을 했는가에 대한 과제를 던지기도 하죠.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행복과 행운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행복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서 난 행복하다. 그 행복이 아닙니다. 행운이죠. 행운이죠. 예. 또 내 외모가 출중해서 요즘은 연애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기가 커서 난 행복하다. 예.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이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 이런 것이 빠진다면
행복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공허해지게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행복에 다가가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지를 묻기보다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라고 묻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더 맞는 옳은 질문이 될 수 있겠군요. 아, 그렇죠. 그게 반드시 그런 질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행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라면 그 질문의 형태는 무슨 행복? 어떠한 행복? 혹은 지금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예. 어떤 좋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삶, 네. 행복과도 네. 연결이 되겠네요. 아, 좋은 삶, 행복이 곧바로 좋은 삶입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행복, 네. 좋은 삶으로 바꿔 부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았느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따라붙게 되죠. 예. 자, 오늘 행복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행복, 더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행복이 인간의 삶의 목적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인간은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누구에 의해 혹은 어떤 계기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지려면, 즉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려면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주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행복하니? 무슨 좋은 일을 했는데? 예. 라고 말입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한 구절로 정리를 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물어야 한다. 이 네. 말씀이시죠. 예. 자, 실천과 공동체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에 다가가는 하루, 청취자 여러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를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요, 대한암학회장을 역임한 시 쓰는 의사, 경희대 장성구의대 교수 모실 겁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1년도 안 돼 전셋값이 5천만 원 이상 급등한 가구가 53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 367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셋값 상승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셋값이 5천만 원 이상 급등한 가구가 모두 53만여 가구로 전체의 14.4%로 집계됐습니다. 상승폭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45만 7천여 가구로 전체의 12.4%이고 전셋값이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 상승한 가구는 7만 500여 가구였습니다. 어젯밤 전국 복권 판매점 여러 곳에서 로또 판매가 중단돼 손님과 업주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새로 도입한 전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전국 판매점에 있는 구형 단말기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서울 대신동 세브란스 병원 앞 도로에서 41살 신모 씨가 몰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수습하느라 일대 도로가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8시 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에 있던 노인 20여 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고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목요일에 찾아오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 예전에는요, 암이라고 하면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암도 치료가 된다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암 발병률 여전히 현대인들을 두렵게 하는데요. 시인이자 수필가이면서 대한암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경희대학병원 교수로 근무하고 계신 비뇨기과 전문의 장성구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암학회 회장을 지내시고요. 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이시죠. 의사시면서 교수고 또 시인까지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시려면요. 하루하루가 무척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열심히 일하는 그 의학자는 이런저런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하고 진료, 그다음에 의학교육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암학회 회장 이전에도 이미 대한비뇨기과 종양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죠. 이 암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뇨기 종양학을 전공을 하시니까 비뇨기계 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는 암이 정말 낯설지 않은 병이 되어버렸잖아요. 비뇨기 계통의 암 장기별 발병률 얼마나 되는 상황입니까? 네,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추세는 신장암이나 방광암의 발생률은 과거와 비슷한데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10년 전에는 남성암의 13위였던 전립선암이 이제는 5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장기별로 발생률을 보면은 대개 이제 암 환자의 발생률 10만 명,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장암이 7.2명, 방광암이 6.8명, 그리고 전립선암이 31.4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장암을 보면, 남성 10만 명당 10.1명, 그리고 여성 10만 명당 4.8명이고요. 방광암도 남성은 10만 명당 11명, 여성은 10만 명당 2.3명입니다. 이 비뇨기 계통의 암 발생률이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뭐 여성한테는 좀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비뇨기 계통의 종양은 남성들한테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 사회적인 액티비티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된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발견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평균적으로 이 각 암의 치사율 어느 정도 될까요? 치사율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희망적인 표현으로 5년 생존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암의 생존율은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발견하여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아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이제 원칙적인 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신장암의 5년 생존율은 85 내지 90% 정도 되고요. 예. 방광암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입니다.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아니고 10년 생존율을 예. 따지는데 역시 90% 이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올린 생존율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이고 진단이 늦어지거나 또는 정도에 어긋나는 치료를 했을 때는 30% 이하의 형편없는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와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비뇨기 계통의 암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남성암의 13위였던 전립선암 10년 전이죠. 이게 지금 5위로 상승을 했으면 아무래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립선암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좀 많고요. 예. 10년 사이에 발생률 증가 속도가 한 22배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이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의학의 발달로 진단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 몰랐던 암의 진단율이 증가하는 것이지 발생률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전립선암 발생률을 보인다는 이제 견해는 좀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매우 중요한 요인은 이제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립선암 그리고 방광암만의 이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좋은 공통점만 말씀드리면 두 종류 암 모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아무리 암이라 하더라도 예후가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예, 전립선암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고 방광암도 5년 생존율이 70% 이상인데요. 물론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른 장기의 암보다는 예후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 진단이 좀 쉽고 치료 방법의 접근성이 좀 쉽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암 수술을 끝내고 5년 동안 재발이 안 되면 완치가 됐다고 본다는데 이 사실인가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5년 생존율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5년이라는 숫자는 참 막연한 숫자입니다. 과거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암으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5년만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희망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전립선암이나 고환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였을 때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따지지 않고 10년 생존율을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면 재발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년 생존율을 따지게 됐다. 그만큼 더 희망적으로 의학 기술이 또 발달하고 진단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죠. 예. 하지만 재발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5년간 재발이 안 됐다면 그 이전에 재발한 분들보다는 뭐 훨씬 그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10년 또는 15년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이 지났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계속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비뇨기과 전문의 장성구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비뇨기 계통의 질병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암은요, 유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주 희귀한 암을 제외하고는 유전을 하는 그런 암은 이제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암은 비교적 흔합니다. 저희 그 비뇨기과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전 경향의 암이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으면은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전립선암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나 형제지간의 전립선암이 있으신 분은 그보다 10년을 앞당겨서 4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또 일화가 문헌에 나오는 대로 그 나폴레옹이 위암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나폴레옹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예. 위암이 분명 유전병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암,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른 진단과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요. 그래도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적적으로 조금 이런 살아나신 환자분들, 건강을 되찾으는 환자분들의 이야기, 또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죠. 예, 언뜻 두 분의 환자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 17살 그 젊은이가 이제 온 전실에 퍼진 이제 고환암으로 저를 찾아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성실한 가장이 됐고 일남 일녀의 아버지가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신장암은 초기에 적극 근치적 수술 이외에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인 암입니다. 근데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신장암의 크기가 어른 머리만 하고 임파선은 물론이고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예. 이제 이분도 수술을 하시고 소위 최근에 시행되는 표적 치료를 했는데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단이 빨랐다면 조금만 건강에 신경을 썼다면 더 좋은 예후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진단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단을 초기에 했을 때 초기암인데 원칙적인 치료를 안 하고 자꾸 정도를 벗어난 그런 치료를 하다가 적절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워낙 병원 안에서도 다재다능하신데요. 병원 밖에서는 시인이시죠? 예, 뭐 제가 감히 시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고요. 예. 청년 시절부터 시나 뭐 수필 등 글 쓰는 것은 매우 좋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제 그 친구들이 저는 대학을 의과대학이 아니라 국문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시 쓰는 소재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이념적인 시보다는 아무래도 이 감성적인 그런 쪽의 시를 많이 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감성적인 시 약간은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집도 내셨나요? 그동안 이제 습작으로 써놓은 게 꽤 되기 때문에 정년 때쯤 시집을 한 권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은 아직 못 내고 있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돼서 제 시에다가 곡을 이렇게 붙여주신 게 한 12곡 됩니다. 예. 벌써 10년도 넘은 그런 옛일이지만 그동안 이제 발표를 못하고 유작으로만 이렇게 남겨져 있었는데 금년이 이제 김동진 교수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 그래서 지금 현재 CD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동진 교수님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김동진 교수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이제 경희대학에 쭉 오래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교류. 이제 그분은 작곡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어떻게 또 시를 쓰는 걸 이렇게 아시게 됐어요. 예. 우연히. 그래서 시를 다 하고 내가 작곡을 해줄게. 와. 그래서 감히 이제 대가한테 그걸 드리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미루다가 이제 여러 번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 작품을 드리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CD 제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곧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워낙 다양한 일들 바쁘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또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들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삶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도 궁금한데요. 뭐 제가 천직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치료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걸어나가시는 그런 환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게 뭐 가장 그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역시 뭐 그런 아주 힘들 것이다. 이 환자분이 뭐 수술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수술도 그렇고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았을 때 참 기분이 엄청 좋죠. 네, 가장 좀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나는 사례는 한 번은 신장암이 이게 자동적으로 파열이 돼서 예. 응급실로 들어와서 그때 밤에 그야말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돼서 잘 퇴원하셨던 환자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또 환자를 치료하시고 시도 쓰시지만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의과대학 교수가 된 지 거의 30여 년이 넘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일반 대학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일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의사 지망생들에게 면접을 볼 때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 하시나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슈바이처 같이 훌륭한 분이 되겠다, 인류에 너무 거창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과학적인 마음을, 과학적인 사고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학생 강의에 들어가면은 맨 첫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는 의사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없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만 예. 의사는 실력이 없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환자라고 하는 분의 생명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사는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의과대학 학생 강의 첫 시간에 매년 되풀이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의사는 실력이 없을 때 엉뚱한 생명이 불이익을 당한다. 참 와닿는 말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명의 어떤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는 물론 첫째 방금 말씀대로 실력이 있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환자한테 다가갈 수 있느냐. 환자와 얼마만큼 심정적으로 그 환자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 명의에 꼭 필요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암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경희대학교 장성규 교수 만나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윤범,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김성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